지난 4월 성훈 씨는 부모님 댁에 도착한 구청의 안내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달까지 어머니는 25만 원, 아버지는 20만 원씩 꾸준히 받던 기초연금이 이번 달부터 각각 7만 원, 5만 원으로 감액될 예정임을 고지하는 안내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분에게 매달 지급되던 45만 원이라는 돈이 생활비로 충분하지는 않았어도 나름 살림의 보탬이 되어서 내심 든든했는데 당장 이번 달부터 절반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된다고 하니 부모님은 물론이고 성훈 씨 역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테지요. 성훈 씨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부모님을 대신해 구청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담당 직원의 말로는 매년 4월이면 기초연금 전반을 재산정하는 기간이라 전년도 공시지가, 전년도 발생소득 등을 반영해서 기초연금을 조정하는데 그렇기에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심지어 탈락될 수도 있는 시기이며 성훈 씨 부모님의 경우 재작년과 비교하여 재산 규모에는 변동이 없지만 이자 소득이 오른 게 확인되어서 소득 산정 평가액이 재조정되었고 그 결과 지급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액되었다고 합니다. 통화를 마친 성훈 씨는 구청 직원의 군더더기 없는 자세한 설명에 감액이라는 조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마다 들어오던 연금 금액이 너무 많이 깎였다며 씁쓸해하는 부모님을 보니 아들인 성훈 씨의 마음이 안 좋은 것도 어쩔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사실 성훈 씨도 씁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몇 년 전에 성훈 씨 본인이 직접 나서서 부모님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의 근로소득이나 국민연금 수령액, 재산 규모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성훈 씨도 고생이 꽤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작년쯤 수익률이 좋다는 다른 금융상품에 보유현금을 옮겨 놓은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가 소득으로 잡혀서 기초연금에까지 영향을 주리라고는 차마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훈 씨 부모님의 사례처럼 기초연금을 잘 받아오다가 4월 들어 재산정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아예 자격박탈로 연금이 정지되어 크게 당황한 분들, 혹은 애초에 대상자에 선정되지도 않아서 기초연금 제도 자체에 의문을 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반면 이런 분들과는 달리 기초연금이 자녀 같은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연금 수령자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 확인하는 점을 이용하는 꼼수로 심사 기준을 통과해서 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기 전에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다음 자녀의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고 재산 규모를 은닉하고자 통장에 있는 돈을 전액 현금화하여 집안에 보관하는 등 갖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연금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런 꼼수를 활용한 사례가 여기저기에서 워낙 많이 보이다 보니 단순히 정직하다는 이유 하나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억울하고 황당한 마음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수령 기준의 까다로움, 그리고 기준 자체의 허점 때문에 기초연금을 왜 모두에게 지급하지 않고 서로를 갈라치면서 지급하냐며 형평성에 대해 항의하거나 산정 기준을 교묘하게 피해 필요치 않음에도 부당하게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제도의 지향점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세태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 또한 많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인데요. 이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기준이 누구는 기초연금을 받게 하고 누구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처럼 기초연금의 모든 것이 궁금한 여러분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도 늘 어렵고 복잡하게만 생각하던 기초연금을 더욱 자세하고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번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의 자산을 산정 방법대로 스스로 계산해 보거나 연금 수령을 위해 여러분의 자산을 재구성해 보는 등 여러분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더욱 보탬이 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소망해 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기초연금은 경제 상황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 76세 이상의 후기 노인 빈곤율은 52%로 OECD의 다른 가맹국과 비교해봐도 매우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더불어 전체 파산 신청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25.9%에서 2023년 38.4%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70대, 80대 중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노인의 수까지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통계 수치들은 초고령 사회를 당면한 대한민국에서 노인 빈곤 문제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이런 노인 문제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으로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제도입니다. 사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제도로 먼저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다들 아시는 국민연금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1988년에 처음 도입되어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노인들 중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가입 기간이 짧아서 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서 보이는 노후 복지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201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4년 첫 시행 당시에는 기초연금 월 수령액이 개인 기준 최대 20만 원이었으나 이후 단계적으로 상승하여 2021년부터 수령액이 월 최대 30만 원까지 책정되었으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2024년 현재의 금액이 되었는데요. 2024년 1월 기준 기초연금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월 33,480원부터 최대 33만 4,814원까지, 부부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66,960원부터 최대 53만 5,680원까지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 상위 30%를 제외한 그 외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들보다 이미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게 될 사람이 더 많을 확률이 큽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인 분들께 해당됩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셋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월 213만 원, 부부 가구의 경우 월 340.8만 원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지급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당연히 매우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소득 인정액 부분에서 조금 더 꼼꼼한 산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생각할 경우 월 소득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으면 되지 않나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당장 월마다 벌어들이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여러분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까지 항목마다 각각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산정식에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을 직접 대입해서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놓치고 있던 항목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다소 복잡하더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매우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가장 명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 기준으로 환산한 개념인 소득인정액은 수입을 환산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환산액 이 두 가지를 합한 금액입니다. 우선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평가 기준으로 일해서 번 돈의 전부가 다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공제한 후에 30%를 추가로 더 공제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등 일부 몇몇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월 2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200만 원에서 1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 그리고 이 90만 원에서 30%를 추가 공제한 63만 원만 근로소득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여 근로소득이 있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닌가 하고 불안한 분들은 앞서 설명드린 공제 방법을 적용해서 본인의 소득평가액을 계산해 보십시오. 본래 소득보다 훨씬 줄어든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지급 대상 기준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계산한다고 끝이 아니겠죠. 근로해서 얻은 소득이 아닌 그 외 나머지 기타 소득 역시 계산이 필요합니다.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의 재산소득,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액 등이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중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월 4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소득에는 공제 항목이 없습니다. 단순히 버는 금액 그대로 모두 더한 금액이 기타 소득 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단, 국민연금에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150%가 넘는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의 1인 최대 금액이 33만 4,600원이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이 금액의 150%인 50만 1,000원을 넘어가는 경우 기초연금의 감액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예시로 들었던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령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계산했던 근로소득에 대한 평가액 63만 원에 국민연금 30만 원을 더해 총 93만 원이라는 금액이 월 소득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소득인정액 산정의 절반인 월 소득평가액의 계산이 끝납니다. 이제 나머지 절반인 소득환산액 계산을 위해 보유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됩니다.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평가액을 더한 다음 계산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구분하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마 가장 먼저 집, 자동차, 예적금 등이 떠오르실 텐데요. 여기에서 집과 자동차는 일반 재산으로 예적금이나 보험 등은 금융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이처럼 현금이 아닌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은 일반 재산. 일반 재산과 달리 저축,
예금, 보험 등 돈의 형태로 보관된 재산이 금융재산인 것입니다. 이 재산에도 근로소득 공제처럼 공제액이 있습니다. 기본재산액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공제액은 집값, 부동산 값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이야기하는데 지역 규모별로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와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의 경우 7,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예적금이나 보험 등의 금융재산에서는 총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부채가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빚이 재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산정 기준에서는 빚이 정말 훌륭한 재산 노릇을 합니다.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공제액을 차감한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의 합해서 빚진 금액인 부채액까지 차감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계산했다면 드디어 전체 재산을 더하는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여태까지 계산한 전체 재산의 합산액을 월 소득 환산액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환산율로 연 4%를 적용합니다. 앞서 계산된 재산 합산액의 환산율 4%, 즉 0.04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면 최종적으로 월 소득 환산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의 경우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등의 회원권도 기본재산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고급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시가 표준액으로 월 100%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나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등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한 분들은 기초연금 기준에 필히 미달할 수밖에 없으므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무조건 탈락하게 됨을 명심하십시오. 이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계산한 월 소득 환산액에 앞에서 구해놓았던 월 소득 평가액을 더하면 드디어 월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득 인정액 계산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계산하는 월 소득 평가액과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으로 계산하는 월 소득 환산액의 합해서 구한 월 소득 인정액의 액수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340만 8천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은 너무 어렵고 어느 정도 개념만 알고 싶은 분은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계산하면 소득평가액이 되고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을 계산하면 소득환산액이 되는데 이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더한 다음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연금 수령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 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자산평가 방식에 대해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물론 계산 방법이 조금 많은 탓에 설명해 드린 내용이 여전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일산에 거주하는 1959년생 동갑내기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시가표준 4억 6천만 원 가치의 아파트에 자가로 거주하고 있고 전기예금 5천만 원에서 월 이자 소득 15만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분이 국민연금으로 매달 50만 원씩 지급받고 있으며 새로 다니게 된 직장에서 월 260만 원씩 벌고 있습니다. 보유자동차는 3000cc 승용차로 해당 차량의 가격은 중고시세 기준 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부부의 소득과 자산 상태를 보아하니
수도권 아파트를 자가로 보유했고 현재에도 근로소득이 있어서 국민연금까지 합하면 월 총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라 전혀 부족함 없이 생활할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이런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앞서 설명해드린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따라 함께 차근차근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 중 소득평가액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이 부부의 소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남편의 국민연금, 그리고 근로소득까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정기예금 5천만 원에 월 이자소득 15만 원에는 기본공제 4만 원이 적용되어 월 11만 원으로 평가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이분은 50만 원을 받아서 감액 기준인 50만 1,000원 이하이므로 아무 영향 없이 그대로 합산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인 260만 원 또한 기본공제액 110만 원을 제한 후 30%의 추가 공제를 적용하면 월 105만 원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월 총소득평가액은 이자소득 11만 원, 국민연금 50만 원에 근로소득인 105만 원까지 모두 더해 총 166만 원이 됩니다. 이어서 월 소득환산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의 합계로 계산되므로 우선 집이나 자동차 같은 일반 재산, 그리고 예적금이나 보험 같은 금융재산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시가 표준액인 4억 6천만 원에 자동차 중고시세인 500만 원을 더하면 4억 6,500만 원인데요. 이 금액에서 수도권 기준으로 거주지별 기본공제 금액인 1억 3,500만 원을 빼주면 계산 결과 3억 3천이 되는데 이 3억 3천이 일반 재산 보유액으로 산정됩니다. 다음으로 금융재산인 정기예금 5천만 원에는 기본공제 2천만 원이 적용되어 계산 결과 3천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일반 재산 3억 3천만 원과 금융재산 3천만 원을 합한 총 재산 평가액은 3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하면 3억 6천에 0.04를 곱해서 1,440만 원이 되고 이렇게 나온 1,44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120만 원이라는 월 소득환산액이 구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구한 월 소득평가액 166만 원과 방금 구한 월 소득환산액 120만 원을 더하면 총 월 286만 원이라는 결과값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286만 원이라는 금액이 월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기초연금 산정 방식에 따르면 이 부부의 월 소득인정액 286만 원이 부부가구 연금 수령 평가 기준액인 340만 8천 원보다 적은 금액이고 국민연금 또한 기초연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금액이어서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지급액인 53만 5,680원을 수령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직접 계산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렇게 일일이 계산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니 어떠신가요? 아마 다소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라는 홈페이지에 모의계산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간단한 소득 재산 항목을 입력하면 어느 정도의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또는 보건복지부 129번, 국민연금공단 1335번으로 전화해서 개인 상담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모두 이해되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나마 미리 알아두면 전화 상담 시 보다 수월할 수 있고 이해가 안 되는 항목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니 이번 영상을 통해
소득인정액 계산 과정을 필사하며 한번 쭉 따라가 보는 것도 여러분께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 서두에 서전해 드린 성훈 씨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성훈 씨 부모님의 경우 수령하던 연금 액수가 상당히 많이 깎여버렸었는데요. 이런 사례와 유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문제없이 수령하고 있었어도 재산 항목의 변동으로 인해 재산정 기간에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 기초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도 아무 문제 없이 꾸준하게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수령자라면 가장 주의해야 할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대표적인 이유 5가지를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이나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일반 재산 총액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면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인상되는 경우입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따라 매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재산 규모가 제멋대로 변할 수 있어서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심지어 중단되었다는 안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부동산 시세에 늘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금, 적금 등 금융재산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노년기에 금융재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듯합니다만 의외로 이런 항목에 변동이 생기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 65세를 넘어가면서 자녀들이 출가하고 부부만 남거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자 남게 되어 기존에 살던 큰 집을 처분하고 작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집을 처분한 대가로 현금이 생기면 일반 재산 총액은 줄고 금융재산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재산에 비해 금융재산이 공제되는 금액도 적고 소득으로 반영되는 비율도 높아서 기초연금 기준 산정 시에 부동산보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일반 재산의 경우 지역별 기본공제로 대도시 일대 무려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되지만 금융재산의 경우 얄짤없이 딱 2천만 원만 공제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반 재산에서 금융재산으로 자산의 형태가 바뀌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도 큰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 재산을 처분하는 데 있어 늘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성훈 씨 부모님의 사례처럼 이자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또는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기타 다양한 소득원에서 발생한 소득이 기초연금 수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국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노년기에 여행을 즐기거나 해외에 서거주하는 가족의 집에 머무는 경우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연금을 받는 분이라면 해외에 연속 60일 이상 체류 시 기초연금이 정지됩니다. 다만 이는 1년 안에 60일이 아니라 한 번 출국할 때 60일 연속 체류를 의미하니 장기간 해외 체류가 불가피할 경우 체류 기간이 절대 60일을 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울 때부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섯째는 고급 자동차, 고급 회원권 소유 여부입니다.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 혹은 골프, 콘도 회원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 외에도 흔하지는 않지만 가출, 실종 등의 신고 접수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나 금고의 상해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도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제도의 이모저모에 대해 매우 상세히 알아봤는데요. 여기까지 잘 들어주신 여러분을 위해 기초연금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기초연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곧 다가올 2025년은 1960년생이 기초연금 신청 자격을 얻는 해입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3월 12일인 사람은 전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2025년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생일이 5월인 분이 기초연금 신청을 뒤늦게 알았거나 깜빡하고 신청 시기를 놓쳐서 10월이 되어서야 신청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다행히도 신청에서 탈락한다든지 평가에서 페널티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청할 자격이 되자마자 바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적으로 문제될 것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1년이 지나든 5년이 지나든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진작에 받을 수 있던 연금을 모두 놓쳐버린다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5월 생일자가 10월에 신청하는 경우를 말씀드렸었죠. 이러한 경우 신청이 완료된 10월 이후에야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말인즉슨 신청 시기를 놓치고 있던 5월부터 10월까지는 기초연금을 못 받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신청이 늦어 지나가 버린 기간 동안 못 받은 연금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청이 늦으면 늦을수록 놓쳐버리는 연금이 많아져서 심리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별다른 이유 없이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신청을 늦게 해서 몇 달은 더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날리지 마십시오. 그저 이 영상을 계기로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평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재산을 잘 관리하다가 신청할 수 있는 날이 되자마자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나 주민센터 어디에서든 그리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 비대면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추가 필요 서류도 첨부해야 하니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절차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직접 방문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되며 지급이 결정될 경우 연금은 신청할 때 입력한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에 대해 A부터 Z까지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서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그렇다고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과정을 전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다소 어려운 이야기임에도 기초연금에 대해 이만큼 자세하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오늘 내용을 어느 정도만 알아두어도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하거나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액되었을 때 나의 조건 중 무엇이 문제였는지 당면한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길 바라는 내용은 바로 직전에 알려드린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입니다. 물론 신청 시기가 되면 우편으로도 안내문이 오겠지만 혹여 이를 놓쳐서 신청이 늦어져 버리면 늦어버린 신청 기간 동안 못 받은 연금이 꽤나 가슴 시린 손해처럼 느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려면 만 65세가 되는 생일을 2달 정도 앞둔 시기 즈음부터 기초연금 신청을 늘 염두에 두고 꼭 최우선으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대한민국 노인들의 생활을 조금이나마 뒷받침해주기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로 기준에 부합한다면 꼭 누려야 할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들어보기만 하고 신청 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 또 신청이 늦어 괜히 손해보는 분들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느라 조금은 길고 지루하게 들릴 수 있음에도 내용을 최대한 자세하고 상세하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감수하고 자세히 설명드린 만큼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노년기,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어떻게든 도움이 될 수 있길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